자식 잃은 슬픔이 집에 있어도 그렇고 지인을 만나도 그렇고 매 순간 힘듭니다. 매 순간. TVN 르포르타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트라우마 보고서 안고 산다 일부. 이 시간을 함께할 저는 배우 강신일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됐습니다. 지하차도에 갇힌 차량 대수나 차량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 궁평 2지하차도 인근에서 마지막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14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되면서 수색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8대에서 10대 정도 시내버스를 포함을 해서 지금 차량이 침수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몇 명인지 차량이 몇 대가 침수되어 있는지 지금 파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이틀 전부터 쏟아진 비로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황에 미호강 임시 제방은 제 역할을 못했고 불어난 강물은 제방을 넘어 수백 미터 떨어진 궁평 2 지하차도를 덮쳤습니다. 오전 8시 27분쯤 강물이 들어차기 시작한 궁평 2 지하차도는 삽시간에 잠겼고 차량 17대가 갇혔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실종자 수색 작업이 마무리된 궁평 2 지하차도 참사로 모두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진상규명, 최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까지 하나도 이뤄진 게 없는데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 오송 참사 1주기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함께 빠져나오지 못한 고인이 된 동승자 형에게 가서 그 형이 좋아하는 양꼬치에 소주 한 잔 주고 왔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아서 미안하다고,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알아야겠다고, 이렇게 만든 최고 책임자들 꼭 처벌받게 해야겠다고 또 다짐하고 왔습니다. 여느 참사의 피해자들이 그랬듯 시간은 오송 참사 피해자들이 아닌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맞춰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년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사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과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끊임없이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평화로운 일상도 깨졌습니다. 후진국형 인재위 되풀이로 우리 유가족들은 피해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참혹한 현실을 수용하기 힘듭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다 생사가 갈려 살아남은 자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조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가족들은 경황도 없이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니 살리지도 못한 죄스러움이 트라우마로 남아 모든 가족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참사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희생자 가족들,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생존자들. 이들의 평범했던 일상 공간은 참혹한 참사의 현장으로 바뀌었고 가족을 떠나보낸 그날의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갑작스런 이 참사에 화를 당해서 아들 하늘나라로 간 그 14명들을 저희 아들까지 포함해서 14명인데
그 억울한 죽음을 누구 하나 들여다보지도 않고 정부에서는 관심도 없고 정말 슬퍼만 하고 그냥 뭐랄까 그냥 집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있으니 그게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점점 못 만나고 밖에 나가고 간단한 운동도 못 하고 공원도 못 가고 늘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고립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동안 집에서만 있었어요. 우리 아저씨가 간 뒤로는 그냥 나의 일부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막에 저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런 기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잠을 거의 못 자는, 많이 자야 한두 시간. 그래서 길거리에서 토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많이 버티면서 힘들게 버텼는데 지금 치료받으면서 슬픔은 많이 오는데 이게 토해내지 못하고 그냥 가슴에 묻고 사실상 가슴으로 울고 있습니다. 생존자들 역시 참사 이후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참사에서 살아나오긴 했지만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고 1년을요. 그래서 거의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 몸을 추스리고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달뿐이 안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동안에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제 자신이 느끼기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었고 처음에는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다가 약물 치료도 병행을 했었는데 수면 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직도 이제 잘 때는 참사 이후 한 작년까지만 해도 누가 곁에 없으면 잠을 거의 못 자거나 수면제 먹어야 겨우 자고 그냥 잠이 들어도 잦게 깬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내다가 약물을 병행하게 되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약물은 빨리 끊게 되었고 스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힘듦이나 무서운 것들이 올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 없고 스스로 극복을 해야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스스로를 다독이고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이제 익숙하고 쉽게 쓰는 단어가 되었지만 재난이나 참사를 경험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트라우마는 모든 인간을 압도하며 그 삶을 변형시킬 만큼 충격이 강합니다. 이번 참사와 같은 압도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트라우마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보통 사람의 적응 능력을 뛰어넘는 매우 압도적이고 갑작스럽게 커다란 충격이 다가오는 그런 사건 경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트라우마 사건 이후로 사람은 다시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와서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감을 겪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과거의 세상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입니다. PTSD는 참사와 같은 사건이 다시 생생하게 일어나는 듯한 재경험이 반복됩니다. 이에 따라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회피와 경계, 놀람, 부정적 생각 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회피 증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참사와 관련된 거라면 이제 뭐 거리에 나서는 것, 외출을 하는 것, 뭐 운전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때 당시의 날씨나 뭐 이제 물과 관련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물, 뭐 숨 쉬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이제 공포가 동반되는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재난 이후에는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사람으로부터 얻는
이 고통감과 상처도 동시에 이제 겪게 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공포,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이제 동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사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을 잃은 피해자에게서는 PTSD와 함께 지속적 애도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됐을 때, 이제 유가족이 되셨을 때는 이런 급작스러운 사별에 대해 지속적 애도 반응이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떠나보내면 그 상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온전히 슬퍼하고 그 사람 없는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참사의 경우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급작스럽고 사망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할 수도 없고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이 사별로 인한 고통감이 이제 만성화되면서 지속적 애도 반응의 모습을 보면 이별에 대한 강한 고통감, 그리움, 그리고 정서적인 고통감이 계속되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일부가 죽어버린 듯한 느낌. 특히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후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후유증이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데 일시적인 정신과적 증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정신건강 증상만으로 후유증을 이해할 수는 없고, 한 사람 전체를 좀 본다면 이런 참사는 사실은 이 사람이 인생을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 이런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참사가 개인에게 어떤 변화를 야기하느냐, 이것은 어떤 경로를 보이냐라고 물었을 때 참사로 인한 이 사람의 변화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된다. 삶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최현정 교수였습니다. TVN 충북교통방송은 지난 1년 동안 오송 참사 이후의 수습 과정을 기록하며 무엇이 피해자들의 바람직한 애도를 막고 있는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변화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충북교통방송과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오송 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격 4차례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상담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오송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 생존자 가족 등 직간접 피해자는 1차 39명, 2차 34명, 3차 35명, 4차 30명입니다. 그 오송 참사 이후에 유가족분들이나 생존자분들이나 요 분들의 전반적인 심리 건강이 어떤지를 좀 보려고 했었고요. 수면 문제나 불안 증상, 우울 증상,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복합애도와 관련된 증상들을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그리고 이제 사별 이후에 이제 애도와 관련돼서 정상적인 애도의 범위인지 아니면 그걸 넘어간 그걸 이제 복합애도라고 하는데 복합애도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척도들을 구성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심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건강 상태, 그리고 이 참사 이후에 이제 복구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유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생존자분들이나 생존자 가족분들이나 정부나 이런 심리적 개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등을 다 총괄적으로 좀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 7월 15일 그날 이후로 어느 하나 나아지지 않았다. 요즘도 오송 지하차도 뉴스가 간간히 나오대. 검찰이 수사 중이지 않나? 곧 결론 나오겠지? 아니 근데 그게 밝혀지겠어? 서로 자기 책임 아니라고 막 미루고 있던데. 대충 하겠지. 재난이었잖아. 별 수 없지 않나? 말 잘했어요. 어쩔 수 없는 재난이었는데 유가족들은 그렇다 치고 산 사람들까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린대요? 무슨 고집? 분양소 말이야.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따지고 보면 내가 낸 세금이잖아. 그러게 뭐든 길어져서 좋을 게 없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런 거 하라는데 그게 될까? 세월호
그래도 이태원도 결국 유야무야 됐잖아요. 아 죽은 사람들만 안 됐지 뭐. 아유. 오송 참사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사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수습 과정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실상 이론에만 따르면 재난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대다수의 분들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똑같은 삶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상에 잘 적응하신다가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참사의 경우에는 참사 이후에 어떤 회복 과정에 걸림돌이 많고 온 사회가 함께 죽음을 이해하고 함께 애도하고 그럴 기회가 사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참사 이후에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생존자나 유가족분들의 심리적 후유증이 거꾸로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이 후유증이 이제 지속되시는 것으로 이론과는 반대인 상태를 보이시게 돼요. 그래서 사실 참사 이후에 사회적인 회복 과정이 어땠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송 참사가 관계기관의 안일하고 부실한 대응이 낳은 사고, 즉 인재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호청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되었습니다. 호우 경보와 홍수 경보가 발령된 재난 대응 비상 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 2 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사 전 이틀여 동안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고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또 미호강의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이어졌지만 궁평 2 지하차도는 어떠한 안전조차 없이 방치됐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는 참사 직후 당시 지하차도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수 경보를 내렸는데 왜 즉시 차량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느냐. 홍수 경보가 있었지만 충분히 그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었고 또 지하차도 내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지속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하에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관계 기관들로부터 미호강의 범람 위험 상황 관련 보고나 신고를 받고도 상황 공유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청주시는 도로 침수로 우회 노선을 문의하는 버스 회사들의 물이 들어찬 궁평 2 지하차도로 통행할 것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 관리 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 발생 이전 교통통제 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미호청 범람 신고,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모르세요? 다 그것이 검찰 수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 모르시냐고요. 이게 무슨 검찰 수사와 무슨 상관이에요. 국무조정실의 그 조사가 다 완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는 굉장히 닮물권 참사라고 유가족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또한 가장 근거리에서 보았을 때 너무 같은 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으시죠? 이태원 참사는 사실은 일선 구청의 책임이 큰 부분이 있고 네. 이번 오송 참사에 네. 관리청이라든지 네. 허가 또 발주청이 네. 명확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이 있기 때문에 청의 책임이지 그 시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법적 의무가 있어야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한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이 발주한 교량 확장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하게 쌓아 올린 미호강 임시 제방이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행복청은 참사 초기 언론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기존 제방을 일부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미호천교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게 이번 참사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와 관련해서 책임 감독 기관은 최종적으로 행복청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와 관련해서 유가족들에게 사과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셨나요? 그런 참사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제가 도의적 정치적 책임감을 느끼는 건 별개로 그 공사의 그 법적 구조,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져볼 때는 그 제방과 관련해서는 행복청은 실질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참사의 의문은 커져갔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전부였습니다. 우선 크게 달라진 건 없다. 1년 사이에 자기네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조금 더 반성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런 사실 그건 저희들의 바람이죠. 단체장들의 태도는 변화는 없었고 오히려 더 핑계대는 그런 태도였고 그런 핑계대는 태도로 인해서 저희들은 더 속이 답답하고 더 2차 가해가 당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너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시간은 사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칩니다. 지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더 쌓여지고 분노는 더 올라가고 조금 더 빨리 피해자들의 아픔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송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와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거듭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재난 원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박상은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은 사회적 참사에서 진상조사와 경찰, 검찰 수사는 명확히 구분되는 다른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경의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집하는 증거나 의미를 갖는 증거가 협소합니다. 진술을 받더라도 그 중에 처벌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만 딱딱 이제 픽업을 해서 그것만 의미를 갖게 되는 게 일단 수사인데, 근데 재난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개인의 잘못도 당연히 있지만 뭐 조직의 문화의 문제라든가 정책과 제도의 문제까지 다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내는 게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진상규명은 검경의 수사보다 다루는 범위는 더 넓고 그리고 이제 개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도 드러낼 수 있다. 검찰 수사에서는 처벌에 꼭 작용을 하는 게 아니면 별로 주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통해서 훨씬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원인 진단을 할 필요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부 재난원인조사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상자 5명 이상 발생한 재난 86건 가운데 정부 차원의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23건에 불과했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재난안전기본법 69조를 활용해서 재난안전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행안부 장관이 구성을 명하는 거고 시행령의 구성을 수사 재판 중이면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사 재판이라는 핑계로 얼마든지 구성을 안 할 수 있고 진짜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안부 장관이 이거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만 할 수 있게 법적으로는 완전히 되어 있는 게 지금 문제죠. 조사를 시작을 하면은 훨씬 광범위하게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재난 대응을 해왔는지를 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원치 않는 것 같고, 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까지 다 질 수 있게 이런 조사가 더 고위층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박상은 조사위원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혀 같은 사고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재난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진단을 하는 원인 규명이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중요한데, 피해자들에게는 이제 유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나의 가족이 어떤 연유로 이런 사망을 하게 됐는지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잘 밝혀야 유사한 재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하고, 이제 사회가 좀 공동으로 기억할 재난에 대한 이야기, 재난서사라고 하는데, 이 재난서사를 만드는 게 이제 진상규명의 마지막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래야 사람들이 이 공동의 기억을 가져야 이 재난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고 우리가 이걸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게 사회적인 교훈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번 설문에 응한 피해자 중 98%가 정부와 지자체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책임자로부터 사과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96%에 달했습니다. 88%는 참사 원인 규명에 관한 알 권리를 충족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했고, 참사 원인 규명 절차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86%였습니다. 알 권리 같은 부분도 참사 이후에 그런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생존자들끼리 그때를 떠올리면서 스스로 각자의 기억을 퍼즐 조각처럼 떠올려서 스스로 그 상황을 인지해야 했었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고요. 피해자로서 당연하게 있어야 하는 그런 권리들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쳐서 스스로 그런 권리를 찾는 걸 그만두길 바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 도생입니다. 이렇다 보니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트라우마 가운데 가장 공통되면서 고통스럽고 심각한 결과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웃과 사회가 나의 고통을 인정해주고 나의 가족을 기억해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애도와 추모는 진상규명만큼이나 트라우마 회복의 필수적인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송 참사 피해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 운영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민조사위 조사보고서에 담긴 증언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도청이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그거 하려고 항상 2명이 있어야 되고, 꽃도 바꿔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뭐 비용이 든다고 죽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것도 언론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민들이 내 세금 왜 갖다 쓰냐, 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니까 솔직히 저희 마음이 뭐랄까 의기소침해진다고 해야 될까? 그때부터 마음을 닫아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사 발생 닷새 뒤 충북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2주 만에 운영이 마무리됐고, 갈 곳을 잃은 합동분향소는 시민분향소로 이름을 바꾸어 청주시 도시재생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는 7월 15일 고인들이 마지막 머물던 자리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마지막 일상을 위해 문 밖을 나섰던 생떼 같은 가족들을 말리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왜 흙탕물 속에 삶을 마무리해야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허무하게 가야 했는지 설명도 납득도 안 됩니다. 그런데 희생자 49제가 있던 2023년 9월 1일 저녁, 시민 분향소가 갑작스럽게 철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충청북도가 협의 없이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강행한 기습 철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분향소 운영 기간 종료에 따른 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49제 현장에 경제부지사와 행정국장이 나타나더니 돌아가서 분향소를 바로 철거하다니요. 어찌 이렇게 유가족을 우롱하십니까? 이게 충북도가 얘기하는 희생자에 대한 예우란 말입니까? 우리 유가족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우리 유가족은 많은 걸 내려놓고 희생자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생화는 없어도 되는 작은 분향소를 요구했습니다. 잊혀지는 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분향소를 다시 설치해달라며 청주시청을 찾은 피해자들은 굳게 잠긴 문 앞에서 좌절하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분향소가 다시 차려졌지만 유가족에게 남은 것은 또 하나의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때 사고제 때도 시민분향소 기습 철거하고, 분향소도 지금 청주시 그 임시청사 그쪽으로 옮겼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맨날 물어본대요.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최고 책임자들 기소되고 처벌할 때까지 거기다 둘 거라고 그렇게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둘 거냐, 언제까지 둘 거냐. 그 일반 사람들, 시청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을 타인에게 이해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오송 참사에 대한 온전한 애도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에 아픔이 더해진 지난 1년. 오송 참사 피해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들의 전반적 건강 상태를 7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참사 3개월 전 평균 5점으로 조사 기준 보통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사 이후 4차례 조사에서는 평균 3.1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았습니다. 지속적인 건강 악화가 의심되는 결과입니다. 충북대학교 안정광 교수입니다. 신체 건강과 관련해서 참사 이전 3개월과 참사 이후에 저희가 측정을 하였는데요. 참사 이전 3개월 동안은 7점 만점에 5점 정도 해당하는 수준으로, 그래도 보통이 4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보다 좋은 편이었습니다. 보통 수준을 웃돌았는데 참사 이후는 직후에 2.6점, 그리고 마지막 그 평가에서 3.27점 정도 해당하는 정도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참사 전에 건강하셨던 분들이 참사 이후에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 상태를 보이고 계신다는 것으로, 그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참사 사건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참사 직후에 2.69점이었다가 그게 3.12, 3.37, 3.27점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가 꽤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참사 이전과 비교해 음주량이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37%, 흡연이 늘었다는 응답자는 20%로 조사됐습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35%가 참사 이후 실직이나 휴직, 휴업 등 고용이 불안정해졌다 답했고, 소득이 줄었다는 비율은 41%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이나 음주가 정서 조절 책략에 해당되긴 하거든요. 일종의 자신의 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조절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이제 사용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실은 많이 늘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심리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태이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 상태나 이런 거가 좀 많이 좀 불안해졌다라고 하는 응답들도 좀 있으셨는데, 어떤 우리가 우울, 불안 혹은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좀 심해지면 그 일상생활과 특히 이제 직업 있으신 분, 직업 장면에서 손상이 심해서 뭐 집중력이 좀 약하게는 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뭐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어려워지거나 하지만, 거기서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 문제가 좀 겹치다 보면 고용에도 좀 문제가 발생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면 문제에서는 1차 조사 응답자의 56%가, 4차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위험군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단점 이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불면증 관련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참사와 관련되신 분들이 그 절반 이상이 수면 문제가 좀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 수면 문제가 전혀 없다기보다는 실은 좀 수면 어느 정도의
뭐 기준치는 안 되지만 좀 수면 문제가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괜찮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좀 저희가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그 불면 문제를 측정한 거라서요. 심리치료 등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의 불안, 우울 증상을 보인 이들은 1차 조사에서 각각 56%를 기록했고 4차 조사에서는 불안 50%, 우울 57%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심리 개입이 필요한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인 이들은 참사 4개월 뒤 70%, 6개월과 9개월 뒤 각각 50%, 13개월에는 63%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를 참사의 심리적 후유증이 만성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주요 심리적 후유증 관련 수치들이 첫 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11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뒤 2, 3차 조사에서 다소 낮아지다가 참사 13개월째에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주요 심리적 후유증 수치들이 1년 넘도록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징후로 볼 수 있다며 심리치료 등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념일 반응, 기일 반응이라고도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쯤 되면 고인들과 있었던 일들도 생각나고 그때 뭐 참사 관련돼서 같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끔찍했던 기억도 생각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경험되면서 다시 좀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들을 겪는 상태를 이제 기념일 반응, 뭐 기일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측정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복합외도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사별 비해 증상을 측정했는데 그거와 관련된 증상도 굉장히 심하다. 95%의 분이 처음에 이제 당연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외도 반응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낮아지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되게 큰 방해를 받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오송 참사를 겪은 뒤 자살을 고민하고 나아가 계획 실행한 피해자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1차 조사 5명, 2차 조사 7명, 3, 4차 조사에서는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마다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2명이 자살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다거나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평가한 여러 가지 심리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 다 자살과 관련이 있군요. 불안도, 우울도,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도 모두 다 이렇게 그 증상들이 너무 심해지면 자살률과 굉장히 관련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을 마감하는 것밖에 없겠구나라고 한 번을 생각해 보신 비율이 꽤 높다. 그러니까 제일 많을 때는 20% 정도니까요. 7명일 때거든요. 실은 이게 뭐 숫자가 작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괴로운 수치입니다. 지난 1년간 추적조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누군가 그들의 슬픔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슬퍼도 슬퍼할 수 없는 이들은 그 슬픔이 울분이 돼버렸습니다. 트라우마와 PTSD가 남는 것은 당사자가 슬픈 이유를 알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슬픔을 나누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TVN 르포르타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트라우마 보고서 안고 산다 일부. 지금까지 기획 최경호, 취재 및 연출 박태성, 강성용, 최예은, 작가 최경호, 박태성, 기술 조찬재, 자문 최현정, 안정광, 최혜연, 유성은, 이서희, 내레이션 최하나, 그리고 저는 강신일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TVN 르포르타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트라우마 보고서 안고 산다 2부가 방송됩니다.
있습니다.